우리 중에 거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을 거려? 거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 시작했는데요. 주위에서 평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재밌는 사극을 만들었다. 저는 고려시대 전공하는 사람으로 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고려시대에 대한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니까요. 고려 역사를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놀랍게도 거란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거란이라고 불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야,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을 때 나는 거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거란이라는 말은 없다. 이 놀라운 사실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란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세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 한자를 그냥 읽으면 거란이 아니라 계단이 돼요. 계단. 이 계단을 우리는 거란이라고 읽고 있는 건데요. 이 단자, 이게 붓다, 붉을 단자인데 이 단자가 가끔 란으로 읽힐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어 시간에 활음조라고 이제 배웠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목단이 모란이 되죠. 모란이라고 한자를 쓸 때 목단이라고 쓰거나 모단이라고 쓰는데 둘 다 단자가 란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모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단이 계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계란이 다시 거란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위인전 읽으면서 강감찬 위인전 이런 거 읽으면 거란이라고도 안 하고 글안 이렇게 쓴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글안. 자, 이 계단이 거란으로도 읽히고 글안으로도 읽혔던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 계자가 부족 이름 글이라고 하는 풀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래 부족 이름 글 이게 있었던 게 아니고 계단이 거란, 글안으로 읽히면서 이 계자에 글이라고 하는 음이 부여가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계단이라고 써놓고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이걸 거란으로 읽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말로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치단입니다. 일본에서도 계단이라고 써놓고 키탄이라고 읽어요. 치단, 키탄, 이건 서로 좀 비슷하죠? 우리말 계단으로 읽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중국말의 치단, 일본어의 키탄, 우리말로 계단 이런 것이 아마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불렀던 이름일 거예요. 자, 어떻게 불렀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10세기, 11세기경에 우리가 요나라라고 부르는 이 거란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 존재가 서쪽으로 유럽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고려가 유럽에 알려져서 코리아라는 영문 이름을 갖게 된 것과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때 이 이름을 들은 유럽 사람들이 키타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코리아라고 불리듯이 그 당시부터 중국을 키타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로부터 차이나라는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과 별도로 키타이라고 하는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흔적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중국을 키타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키타이, 키탄. 요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던 이름이다. 이것이 한자로 치단, 일본어로 키탄, 우리말로 계단 이렇게 됐다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거란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거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란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와서 이걸 바꾸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법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냥 거란이라고 읽고 쓰는데 이게 원래는 거란이 아니야. 키탄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정도. 모르고 거란이라고 하는 것과 원래는 거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란이라고 불가피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요. 자, 우리 그래서 저도 그냥 거란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만 원래는 키탄이다. 자, 이렇게 점 찍어 놓고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 거란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거란이 중국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요나라라고 했다 해서 우리는 거란이라는 이름보다는 요나라라는 이름을 더 친숙하게 느끼죠.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거란 사람들은 한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란에 고유한 말, 언어가 있고 이 말을 기록하기 위한 문자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말, 자기 문자를 버리고 중국식으로 나라 이름을 요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자로 쓰고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는 저변에는 중국 주변의 이민족들이 중국에 오게 되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고 한다고 하는 이걸 이제 한화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족의 부당한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고 우리 역사에서도 한화를 거부하면서 우리 문화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왔거든요. 우리가 그랬는데 거란이 안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자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란도 자기 이름, 거란, 키탄 이 이름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란이 나라를 처음 세운 것이 서기 916년의 일입니다. 그때 나라 이름을 거란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947년에 요나라라고 이름을 고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러다가 983년에 대거란이라고 나라 이름을 다시 고쳐요. 그리고 1066년에 다시 요나라로 고칩니다. 그리고 1125년에 대요인 상태에서 멸망을 했다. 자, 시간표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거란 역사 209년 가운데 거란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 114년, 요라는 이름을 쓴 것이 104년입니다. 반이 조금 넘는 시간을 거란이라는 이름을 쓰죠. 우리 고려사가 이 거란 또는 요와의 관계가 있고 이걸 기록을 하잖아요. 고려사는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거란이라는 국호를 쓸 때는 꼭 거란이라고 썼고 요라는 국호를 쓸 때는 꼭 요라는 국호를 써서 이 이름을 바꾼 것에 아주 철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209년 역사 중에 114대 104 거란이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됐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거란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 이걸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요라는 나라 이름을 왜 썼을까? 또 요라는 나라 이름을 쓸 때 거란이라는 이름은 버렸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 104년 동안 어떤 이름을 썼을까 하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란이라는 국호를 버린 적이 없다 합니다. 거란 사람들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나라 이름을 거란이라고 했고 요라고 하는 이름은 왜 썼느냐?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번역국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라는 이름이 통용되는 지역은 중국 지역과 고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한자를 이해하니까 요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거란 본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란으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용한 시기도 거란이 더 길고 한 번도 거란은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요라고 불러야 할까요? 거란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거란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불러줘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를 불렀던 이름으로 불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라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고 거란으로 통일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란 사람들은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독특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상투틀고한 게 아마 굉장히 독특했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한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다. 자기 문화다. 너 이상해. 서로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 다 이상하니까. 자, 서로 이상하지 않기로 해요. 자, 이 거란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은 흔히 곤발이라고 한자로 쓰는데 이 곤발을 거란 사람들은 아마 거란 말로 달리 불렀을 거예요. 곤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박박 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곤발, 박박 민 머리카락을 박박 민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표기할 때 곤발이 된 거고 거란 사람들은 자기 헤어스타일을 부르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모르느냐면 거란 말을 모릅니다. 거란이 어떤 말을 썼는지 이게 녹음되어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디 드라마 보면은 막 거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거란 말하고 하는데 이거는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곤발의 거란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자,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박박 미는 겁니다. 가운데를 다 밀고 주변 머리만 기르는 이런 헤어스타일이에요. 놀랍게도 여성들도 이 스타일을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거란 사람들은 이 스타일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 그림 중에 어느 하나는 뭔가 이 곤발을 하면서도 장식을 한 것 같죠? 가운데 머리를 조금 남겨가지고 무슨 리본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저는 아마 이것이 여성의 그 헤어스타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가운데를 밀고 주변 머리를 기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헤어스타일을 갖고 나가는 것. 그렇다면 거란 사람들도 그렇게 획일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볼 때요. 뭐 머리가 이래.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해요. 야, 저 상투 이상하잖아. 저 사람들 저거 감기는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 가려우면 어떻게 하지? 자, 서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거란에 대해서 이제 그 발생부터 설명을 드리죠. 어디냐면, 요하라는 강, 랴오허.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랴오허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 그 서쪽을 요서라고 한다. 아시죠? 이 랴오허 강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강이 동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다시 북쪽, 남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강이 시라무른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시라무른 강 하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강이 라오허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시라무른 강과 라오허 이 두 강 사이에 살던 유목민이 거란족이에요. 자, 원래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아주 옛날인데
동호족이라는 게 있고 동호족에서 갈라져 나온 선비족이라는 게 있는데 선비족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뭔가 좀 아는 그 부족 이름이죠. 중국사에도 많이 등장하고 하는데 이 선비족의 후예가 거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단 이렇게 쓰지를 않고 해단, 걸탑, 적단, 계달, 필단, 산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적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부르던 어떤 소리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러다가 중국의 신당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북위에 이르러서 남북조 시대 북조의 북위에 이르러 스스로 계단, 키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키탄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을 부르던 여러 가지 그 소리를 계단 두 글자로 통일해서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는 이 신당서의 이 기록보다 더 앞서서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려 고구려 소수림왕 8년 서기 378년에 계단이 북쪽 변경을 침범해서 8개 부락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4세기 후반이잖아요. 이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각각 달랐던 거고, 삼국사기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계단이라고 표기를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국사기 고구려 쪽의 기록이 선구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부족, 유목을 하던 부족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건 언제냐면 907년에, 이 907년은 어떤 해냐면 당나라가 망한 해입니다. 당나라가 망하면서 지방에 대한 통치력이 당연히 약화됐겠죠. 이거는 지방 세력에게는 기회예요. 중앙의 권력이 약화되니까 지방 세력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야율아복이라고 하는 한 부족의 부족장이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다른 곳에서는 탱그리 카간이라고 써놔요. 탱그리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카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징기스 칸 할 때 그 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떤 권위를 이어받은 칸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는 뒷날 황제, 거란을 통일한 어떤 나라의 지배자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 부족이 연합해 있으니까 칸을 임기를 정해서 서로 교대로 하는 이런 전통에서, 다시 얘기해서 임기제 카간이 되겠네요. 임기제 카간에서 야율라보기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카간이 되었다. 907년에 황제로 즉위했다고 한 것은 그 정도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물려줘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야율라보기가 그걸 안 한 거예요. 내려오지를 않고 임기를 연장해서 장기 집권을 해서 이제는 내려오지 않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916년 거란 건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907년에 야율라보기가 황제가 됐다는 기록도 있고 916년에 거란이 건국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서 거란 건국이 907년이야, 916년이야?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거죠. 907년은 야율라보기가 임기제 칸에 오른 해, 916년은 야율라보기가 임기가 끝나도 내려오지 않고 임기를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건국한 해.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거란의 건국은 916년이 되는 거죠. 야율라보기부터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거란 황실의 성씨는 야율씨가 됩니다. 그리고 야율라보기의 부인은 소씨였어요. 우리 나중에 소손령의 그 소씨인데, 이 소씨가 대대로 황후를 배출하면서 황제는 야율씨, 황후는 소씨, 요 짝이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란 사람 중에 소아무개 그러면 높은 사람,
황후를 배출하는 집안의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손령, 소배압,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게 916년,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쪽을 바라보는데, 이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고 군사가 많고 이래요. 그래서 중국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고 중국 위쪽으로 몽골 초원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924년에 몽골 초원을 지나서 굉장히 서쪽까지 가요. 자, 지도에서 보시면 저 서쪽까지 야율라보기의 군대가 가요. 그리고 다음 해에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일이 벌어지죠.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발해를 공격합니다. 발해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926년 1월 달에 발해가 멸망해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 국가로 있었던 발해가 뜻밖의 거란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거란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발해가 왜 여기에서 패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백두산 폭발설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이것 때문에 발해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것이 결국은 망국으로까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자,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동단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자기 아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동단국이라고 하는 이름 한번 보세요. 동쪽의 거란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국을 동쪽에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국가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발해는 그 당시 거란보다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한 나라였어요.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자기 전통과 당나라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발해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거란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발해의 그 인구. 발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란으로 흡수가 돼요. 일부는 고려로 내려가지만, 자, 그러면서 노동력, 군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한국사에서 발해의 멸망을 굉장히 애석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애석하게 하는 그만큼이 거란에게는 득이 됐던 거예요. 자, 거란이 발해를 차지하면서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발판이 마련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뭐냐면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연주, 운주 등 16개 주라는 뜻이에요. 이 연운 16주가 중국과 거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 때부터 쌓아놨던 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장성을 경계로 해서 이 안이 중국이고 바깥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장성 바깥에 있는 나라는 그래서 중국 왕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그 한나라 때 북쪽에 있었던 흉노라든지, 당나라 때 북쪽에 있었던 돌궐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위구르, 이런 나라는 장성 아래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장성 바깥에 있는, 그냥 바깥에 있는 나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거란도 사실은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장성 북쪽에 있었으면 중국사하고는 섞이지를 않는데, 연운 16주가 장성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은 장성 남쪽의 땅을 일부 가지고 있는 유목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운 16주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연주, 운주 등 16개 주. 이 연주는 그 당시에는 유주라고 불렸고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운주는 지금 산시성의 다퉁, 대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런 16개를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거란이 공짜로 얻습니다. 거의 공짜예요. 아주 공짜는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지역에서는 당이 망하고 5대 19국 시대가 됩니다. 5대라고 하는 거는 5개 왕조가 짧게 이어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5대 왕조 가운데 하나였던 후당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후당의 절도사였던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에 군대를 요청한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 해서 거란이 석경당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을 해요. 파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거란의 황제였던 태종이 이 야율라보기의 바로 다음 왕입니다. 기병 5만을 이끌고 직접 가서 후당을 멸망시켜요. 그래놓고 그 절도사였던 석경당이 황제가 되는 것을 돕습니다. 석경당은 후당을 멸망시킨 다음에 후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스스로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거란이 석경당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는 걸 도왔으니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 대가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연운 16주를 거란에 할양한다는 거였어요. 장성 남쪽에 있는 전통적으로 중국 땅이라고 했던 이 지역을 거란에 넘겨주는 조건, 이것이 석경당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는 대가였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해마다 비단 30만 필씩을 거란에 바친다. 비단 30만 필이 그 당시 가격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비단 30만 필, 이거는 만만치 않죠. 이걸 아무튼 해마다 바치는 조건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석경당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인 거란의 태종을 아버지 황제라고 부르는 조건입니다. 부자 관계가 역전된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긴다. 이거는 국가 간의 관계가 거란과 이 후진이 부자 관계처럼 됐다는 것을 뜻해요. 이런 이상한 관계죠.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10살이나 어린 거란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후진을 세우고 황제가 됐던 거고요. 거란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장성 남쪽에 자기 영토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연운 16주고 이 연운 16주를 계속 거란이 갖느냐, 이걸 중국 왕조가 빼앗느냐, 이걸 가지고 전쟁이 한동안 계속돼요. 정말 여기가 화약고가 되는 거죠. 장성 이남을 가졌다. 이것이 또 중국 역사에서 거란의 위상을 아주 다르게 만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흉노, 돌궐, 위구르 이런 나라들은 중국 왕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란부터는 중국 바깥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장성 남쪽의 땅을 일부 갖는 왕조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거란이 처음이고, 거란의 뒤를 이어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장성 남쪽으로 영토를 획득해요. 그 뒤에 원나라, 청나라는 장성 남쪽의 중국 땅을 다 차지합니다. 이런 나라들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트포겔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비트포겔은 무려 1949년에 이미 이런 나라들을 정복왕조라고 불렀어요. 정복왕조. 비트포겔은 중국의 역사를 관찰하면서 3가지 유형의 왕조가 있구나. 자, 그 관찰의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중국 왕조가 있다. 그냥 중국이라면 떠오르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는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형적인 중국 왕조다. 그런데 전형적이지 않은 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란,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 사이에 낀 나라가 또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 5호 16국 시대의 그 북조의 나라들, 그 가운데 특히 이 북조를 통일했던 북위 같은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왕조 하나 떼놓고 전형적이지 않은 왕조를 이제 따로 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북위와 거란 금원청은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북위 같은 나라를 침투 왕조, 침투에 들어왔다. 침투 왕조라고 하고 거란 금원청을 정복 왕조.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런 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가운데 이 정복 왕조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무력을 사용해서 한족 지역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고, 이 한족 지역이 뭐냐면 장성 이남인 거예요. 장성 이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상의 근본이 있는 지역을 끝까지 자기 영토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란 지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성 이남에 자기 영토가 있는 거죠. 금나라, 만주 지역 안 버렸어요. 그러면서 장성 이남으로 내려온 거죠. 몽골, 청,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한족화를 보류하고 끝까지 자기 민족의 특징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기 문화를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거란, 여진의 금, 몽골의 원, 만주족의 청, 이 나라들은 자기 문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한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북위 같은 침투 왕조와 구별이 됩니다. 북위는 자기 근거지를 버리고 장성 이남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한화 정책을 펴면서 자기의 고유 문화를 스스로 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위는 멸망한 다음에 그 흔적이 남지를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중국 왕조, 침투 왕조, 정복 왕조 셋을 구분하고 정복 왕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본거지를 버리지 않는다. 자기 문화를 지킨다. 그 정복 왕조의 첫 번째 사례를 거란으로 보는 거죠. 거란은 중국 역사에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연운 16주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란이 장성 남쪽으로 내려와서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는 그때, 자,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5대 19개 혼란을 통일하고 통일왕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란과 송의 힘겨루기 당연히 벌어지겠죠. 거란과 송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송은 저 연운 16주가 본래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송은 건국된 이후에 연운 16주를 한 번도 영토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연운 16주는 역사적으로 우리 한족 왕조의 영토야, 또는 중국의 영토야. 이걸 이제 그 당시는 중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썼으니까 중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저게 중조의 영토이다. 따라서 지금 거란에게 빼앗겼고 저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해서 거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을 할 때 고려에도 군대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986년에 송이 군대를 모아서 연운 16주 회복해가지고 북쪽으로 거란을 공격하는데 그 한 해 전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의 지지는 유와 개의 땅. 이게 전부 지금 북경 근처고 사실은 연운 16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운 16주는 중조의 토강이다. 중조. 중국 왕조의 영토이다. 그런데 진한이 많은 일이 있어서 이때 진한은 후한입니다. 5대 왕조예요. 이때 많은 일이 있어서 융추는 오랑캐에 추한 것들이 이런 뜻이에요. 저 추한 오랑캐들이 도둑질을 해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저걸 회복하려고 할 테니까 고려, 너희들도 우리한테 군대를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려가 당연히 거절하죠.
고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란과 송의 군사적인 대립이 이제 점점 막 고조되면서 거란이 고려가 송을 도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고려는 그럴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거란은 그걸 의심한 거죠. 사실 거란은 고려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 그러지 말고 너희들 송하고만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계속 이걸 고려가 거부했었잖아요. 뭐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낙타를 다리 밑에 묶어서 굶겨 죽이고 이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불안했던 거란이 고려를 먼저 공격을 해왔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 993년 소선령의 제1차 침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우리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어. 이렇게 승리로 기억하고 있지만 거란도 이건 대성공이었어 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란의 고려 침략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고려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송이었고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송을 공격할 때 고려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면 이 전쟁의 목표는 달성된 거죠. 그런데 1차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고려가 거란에 사대하기로 하고 송과의 관계를 끊었단 말이에요. 거란은 충분히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바를 달성하고 돌아간 거죠. 고려도 고려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거란도 거란 나름대로 성공한, 말하자면 외교에서 윈윈이 된 거죠. 대신 송이 고립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송과 거란의 전쟁이 계속돼요. 그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면 서기 1004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연도 외우기 제일 쉬운 그 해에 끝납니다. 그 해에 전주라고 하는 곳에서 두 나라 사이에 강화가 체결돼요. 전주가 다른 이름으로 전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지금 중국 허난성 푸양시인데 이 전현이라는 이름을 따서 전현의 맹약, 한자로는 전현지맹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전현의 맹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일단 두 나라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협상의 두 주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란은 북조, 송은 남조. 북쪽에 있는 왕조, 남쪽에 있는 왕조. 완전히 대등하죠. 대등한 두 나라가 서로 뭔가를 약속하는 듯한 이런 형식을 갖추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송이 연운 16주를 거란 영토로 인정한다. 이게 맨 처음으로 들어가요. 송은 계속해서 연운 16주를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 연운 16주는 거란 영토가 맞아.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송이 거란한테 뭘 줬으니까 거란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송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송이 뭐 하나를 더 줘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해마다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거란에 보낸다. 영토도 포기하고 비단, 은도 주고 거란은 송에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이 약속은 거란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거란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때 비단 20만 필 별거 아니야. 은 10만 냥, 송은 원래 부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말로 그냥 껌값이야. 만일 거란하고 전쟁을 계속했을 때 들어갈 전쟁 비용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등하면 안 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비단 한 필이라도 받는 쪽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비단 20만 필, 20만 필을 한번 펼쳐보세요. 은 10만 냥 한번 차에 실어보세요. 이거를 해마다 준 걸 가지고 대등한 협상이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란이 이긴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송이 이겼을 것 같은 조항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두 나라 황제가 형제가 되기로 약속을 하는데 송나라 진종 황제가 형이 되고 거란의 성종이 동생이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에요. 그러면 송이 형이 됐네? 그러면 형이 되어서 그런 뭐 양보도 영토도 양보하고 나 돈 많으니까 나눠주고 이런 걸까? 아니죠. 제가 볼 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국가 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지 송이 형이 된 거는 진짜 민증 깐 거예요. 송나라 황제 진종이 그때 37살, 거란 황제 성종이 그때 12살입니다. 서로 민증 까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어 해가지고 형이 된 것일 뿐이지 이게 송이 형이 되고 거란이 동생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때 둘이 형제를 맺은 다음에 다음 황제가 되면 촌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거란 황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조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나이 많고 학렬이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되는 관계로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송이 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거란은 우리가 송을 이겼다라고 하는 자신감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이후로는 거란 쪽 기록에 대요 중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중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이 이후로 송과 거란의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자, 누가 이긴 거다? 네, 거란이 이긴 걸로 송과 거란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거란이 이 정도에서 남진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 전연의 맹약으로 송이 얻은 유일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그거였을 거예요. 연운 16주를 영토로 받고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걸 얻기 위해서 송이 다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고려가 문제가 되겠네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1차 침략 때 순순히 물러간 것은 송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좋죠.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 요 정도에서 고려와의 전쟁을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송과 전쟁할 일이 더 급했으니까.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제 송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는 아직 남은 문제겠죠. 고려에 대해서 적대적인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고려가 책봉 조공 관계, 이걸 다시 얘기하면 4대잖아요. 4대에 충실하지 않는다. 고려가 계속 송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진 부족과 손을 잡고 거란에 적대하려고 한다. 이런 신호를 계속 고려에 보내요. 그런데 고려에서도 이 거란에 굴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군사적인 갈등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차례죠. 그런데 거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요 중국, 뭐 천하의 패권 국가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런 명분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고려에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옹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고려에 개입할 명분이 됩니다. 고려에서는 아니 이거야 우리 일인데 왜 니네가 우리 그 왕 바꾼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 강조가 했든 누가 했든 이건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근대 이후의 생각이고 그 전에 책봉 조공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종이 누굽니까? 책봉 조공 관계를 통해서 거란으로부터 고려 국왕에 책봉된 사람이잖아요. 거란이 책봉한 국왕을 고려에서 마음대로 죽이고 새 왕을 앉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책봉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고려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을 교체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1010년 11월 달에
거란의 2차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거란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요. 이제는 송과의 관계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황제가 좀 달리 할 일이 없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알려져 있는 거란군 규모가 보병, 기병 합쳐서 4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록의 이 숫자는 도무지 믿을 게 못 돼요. 정말 40만 명이었을까? 좀 의심이 되는데 글쎄요. 얼마쯤 됐을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어서 자, 기록에 40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거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아마 이 정도로 알 수가 있겠죠. 하기는 그 앞에 소손령이 1차 침략을 했을 때 소손령 스스로 자기 군대가 80만 명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되질 않죠. 80만 명이나 끌고 와가지고 겨우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갔다? 이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소손령이 데리고 온 군대도 얼마인지 모르고 80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과장된 거고. 네. 자, 그렇습니다. 2차 침략 때 이랬는데 고려에서는 이 군대와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이때 강감찬이 등장하죠. 어떻게 할지 서로 이제 항복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강감찬이 손들고 나와가지고 항복은 안 된다. 왕이 일단 피난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합시다. 또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그 전에 강조가 군대를 끌고 거란 성종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잡혀서 죽는 일이 있거든요. 자, 이걸 예로 드는 겁니다. 이제 거란 성종도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 강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강조를 처벌했으니까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 자, 이거는 적의 침략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고려 국왕이 거란까지 가서 친조라고 한 친히 조회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내밀었고 거란 성종도 그 정도면 이 자기가 직접 고려까지 온 보람이 있다. 본전은 뽑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침략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거란 성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여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드라마 만들면서 거란 성종을 굉장히 난폭하고 좀 무지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릴까 봐 좀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 편 다 좋은 사람이고 적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리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은요. 너무 바보 같고 난폭하고 막 이런 덜 떨어진 사람한테서 공격을 받아서 어쩌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우리 모습을 또 그리게 되잖아요. 적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고 작전도 짜고 전략도 있고 큰 그림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고려를 쳐들어온 겁니다. 거란 성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2살에 거란 황제가 되어서 61살에 죽을 때까지 49년 동안 거란 황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49년 동안 거란의 1차, 2차, 3차 고려 침략이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글쎄요, 고려가 볼 때는 그렇게 반가운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란 제국을 50년 가까이 통치하면서 이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한낱 도적처럼 그리는 거는 오히려 그 도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한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란 성종을 좀 유능한 황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황제,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황제,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그저 우리 편에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시대의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글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희망을 한번 품어봤습니다. 자, 거란이 철수한 다음에 쟁점은 뭐가 되죠? 고려 국왕의 친조가 쟁점이 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돌아갔으니까요.
그 약속을 하고 돌아가겠으니까 친조를 이행해야죠. 그런데 고려는 친조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고려 국왕이 거기까지 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할 생각이죠. 그리고 코앞에까지 거란군이 왔을 때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지만 물러간 다음에는 얼마든지 이 약속은 깰 수 있는 거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신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국익이 중요한 거고 국가의 생존이 중요한 거죠. 이게 보장된 다음에 신의의 문제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안 가요. 그랬더니 거란에서 당연히 재촉을 합니다. 왜 안 오느냐? 고려가 끝내 못 간다. 실토를 해요. 안 간다. 그것이 거란군이 돌아간 게 1011년 1월인데 1012년 6월이니까 1년 반 만에 고려가 안 간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거란의 공격이 계속 이어져요.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침략, 3차 침략하는 대규모 공격 말고 그 사이에 소규모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고려사를 보면은 1013년 5월, 1014년 10월, 1015년 1월, 3월, 9월, 1016년 1월, 1017년 8월 거의 해마다 한 번씩 고려를 공격해 와요. 고려가 계속 이 소규모 공격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1018년 12월에 제3차 침략, 대규모 침략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침략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죠. 1019년 2월 달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란 고려 전쟁은 기울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고려가 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란이 지면 침략에서 실패한 것일 뿐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당연히 그 뒷생각을 합니다. 귀주대첩 이후에 거란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두 나라가 서로 모색을 하죠. 거란도 고려와의 전쟁을 좀 모양 있게 명분을 가지고 끝낼 생각을 했고, 고려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고려에서 먼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번국을 칭하며 곡물 바치기를 예전처럼 하기를 요청하였다. 우리 싸움 그만합시다. 책봉 조공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신호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 나라가 협상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거란과 협상을 하는 이 동안에 고려가 송에도 사신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회복해서 전쟁을 막는다. 이것과 동시에 고려는 송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고, 거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책봉조공 관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 송과 왕래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종합하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거란은 고려에서 명분을 찾으면서 발을 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송과의 왕래를 눈감아주고, 고려가 거란에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이런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는다. 두 외교 고수들끼리 그런 합의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귀주대첩 이후의 고려와 거란의 관계.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그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 대목을 좀 찾아보니까 대개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귀주대첩까지는 다 설명을 해요. 고려가 이겼다. 그 다음에 거란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려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경에 나성을 쌓고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마치 고려가 거란과 계속 전쟁 상태에 있었고 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천리장성은 거란 쪽을 향해 있지 않아요. 거란을 향해 있다면 서해안 쪽, 의주 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란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려가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고려 국왕들이 대대로 거란의 책봉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거란이 망할 때까지.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고려는 계속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왕래를 한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거란이 갑자기 고려에게 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야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있잖아요. 거란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거란이 이렇게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토, 지도에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쪽으로가 중요한데 서쪽으로는 알타이 산맥까지 가요. 서쪽으로 알타이 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연운 16주를 차지했으니까 지금의 중국 베이징 아래쪽까지 내려가요. 거기 백구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거란의 영토입니다. 북쪽으로는 이거는 이 영토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케툴렌강까지 올라가는데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동쪽으로는 바다까지, 동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대한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5개의 도성을 만들어요. 이거 이제 거란 오경이라고 하는데 상경, 동경, 중경, 남경, 서경 5개의 서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경이 가장 중심이 되기는 해요. 지금 내이몽구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본역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란의 황제들은 유목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요. 이 황제가 유목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뭐냐면 황제가 양치기 했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움직입니다. 이 5개의 도성, 오경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절별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황제가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는 국가라고도 부르게 되죠.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거를 거란말로 날발이라고 합니다. 날발. 날은 도장 찍는다는 뜻이고 발은 사발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아무 뜻이 없어요. 날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을 한자로 표기한 거겠죠. 자, 이래서 움직이면서 국정을 다스리는 유목국가의 모습이 이 날발이라고 하는데 아주 잘 드러난다는 거죠. 아까 거란말 모른다고 했는데요. 거란말 우리 지금 몰라요.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옛날 몽골말의 조상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 그 말은 모릅니다. 거란 사람들이 거란어를 계속 썼느냐고요? 당연히 씁니다. 거란 본토에서는 당연히 거란어를 썼고 남쪽 연운 16주 지역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족이었을 테니까 여기는 한어, 중국어를 썼고 서쪽으로 가면 위구르족이 살잖아요. 거기는 위구르어를 썼을 거고 이쪽 동쪽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살았을 테니까 여기는 여진어를 썼겠죠. 여진어하고 거란어는요.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오랑캐 말이야라고 그렇게 취급하지만 달라요. 나중에 보면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했을 때 이 거란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거란어하고 여진어는 다른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 언어학을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만 흉노, 선비, 유연 이런 유목 민족이 사라진 이유는 유목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언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민지 시기에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말을 잃으면 우리 민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옛날 유목 민족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란은 자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에서도 문자를 만드는데 2가지가 만들어져요. 거란 대자, 거란 소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거란 대자, 거란 소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료를 보면 서기 920년에 거란 대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는 3,000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자가 3,000개? 이거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지금 남아있는, 어디 남아있냐면 비석에, 이 비석에 있는 그 문장을 비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문이 거란 대자로 되어 있는 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한자와 비슷합니다. 한자와 비슷한 이걸 가지고 말이 달랐을 테니까 아마 음과 훈을 이용해서 거란어를 표기하는 우리 이두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3,000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2,500자 정도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란 대자 말고 거란 소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거란 소자를 보면 한자를 전부 쓰지 않고 부수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한글 같은 음소 문자입니다. 음소 문자. 말하자면 표음 문자고, 알파벳 같은 거예요. 이런 거라면은 아마 자기들의 말, 이 소리를 표현하기가 좋았겠죠. 이거는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의 공통의 관심사예요. 우리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과 한자가 달라서 우리 문자가 필요하다. 똑같은 필요성을 거란 사람들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대자도 만들고 소자도 만들어요. 거란 소자는 원래 453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320자 정도의 소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만드는 이거는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거란의 멸망까지 이야기를 마저 하죠. 거란이 916년에 건국이 되어서 망한 게 1125년이에요.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 2세기 동안 존속한 나라입니다. 짧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국가, 동아시아의 패권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위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망했다기보다는 외부의 더 큰 적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만주 지역에서 여진이 성장합니다. 여진의 성장은 이건 따로 떼서 설명을 해야 될 중요한 사건인데 아쿠타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죠. 여진 부족을 통일하고 1115년에 나라를 세워서 나라 이름을 대금, 우리가 금나라라고 부르는 이 나라를 세워요. 이 금나라를 거란이 공격을 하는데 사료에 따르면 70만 병력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0만도 이거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패해요. 이 한 번의 전투로 거란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금이 더 군대를 키워서 오경 중에 상경 함락시키고 중경 함락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남쪽에서 거란과 대치하고 있던 1004년 이래로 거란과 싸우지 못하고 있던 누구죠? 송이 이 기회를 틈타서 금나라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거란을 협공하자. 조건은 뭐냐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싸워 이기면 연운 16주를 송의 영토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송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연운 16주 회복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금은 뭐가 좋으냐? 송이 그때까지 거란에 보내던 세패, 이거를 금에 줄게, 너네 줄게.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송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담은 똑같아요. 그냥 세패 비단하고 은하고 주둔 대로 주고 그 대신 영토를 얻는 거잖아요. 금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비단, 은 이런 게 막 쏟아져 오는 겁니다. 이거 할만하죠.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거란을 공격하게 되니까 거란이 더 힘들어지죠. 거란의 마지막 황제가 천조제라는 황제인데 천조제가 서쪽으로 사막 쪽으로 드디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포돼요. 1125년. 그래서 거란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거란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거란이 망하기 직전에 1124년에 거란의 황족이었던 야율대석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건너가서 중앙아시아에 카라키타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거 한자로는 서쪽에 있는 요 나라 서요라고 부르고요. 이 서요가 뒤에 거란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금과 계속 대결을 해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칭기스칸한테 망합니다. 1218년에 칭기스칸이 서쪽으로 진출을 하다가 이 카라키타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거란의 멸망은 1218년이었다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고려와 거란이 한 번 또 충돌을 합니다. 자, 고려사에는 이때 고려를 침략해온 거란을 거란 유종, 유종은 남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의 찌끄레기가 고려를 침략해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록을 해놓는데요. 1206년에 몽골이 건국됩니다. 태무진이 몽골을 딱 건국하니까, 그리고 이 몽골은 금나라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나라 치하에 살고 있던 거란족이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란 부흥을 시작을 합니다. 야율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야율이네요. 야율유가가 자립을 내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몽골군에 투항을 해요. 그리고 몽골의 도움을 받아서 금나라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때 격파한 금나라 군대가 사료에는 60만이라고 돼 있어요. 70만, 60만, 80만, 40만. 야, 이거 군대 수를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인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흔히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보이는 군인들 다 긁어 모아도 60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옛날에 60만 금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자, 이거 믿을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 성공을 한 다음에 이 부흥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은 이런 거였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금나라 군대를 이겼고 부흥에 성공했으니 황제를 칭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러긴 했지만 이게 몽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몽골이 좋아할까? 자주파와 친몽파의 대립이죠.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야율유가를 배신한 사람들이 생겨요. 배신한 사람들이 이걸 거란어로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요. 한자로는 일단 가특가, 야사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야율유가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의 과정에서 걸로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몽골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이젠 온 곳이 되네요. 압록강 넘어서 고려 땅이었던 거예요. 고려는 잘 있다가 갑자기 이 거란족이 막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 당시 고려사에 의하면 거란 유종을 9만 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믿을까 말까지만 어쨌든 10,000명 규모의 거란족이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오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몰려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좀비 때 같은 게 온 겁니다. 막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그거 자기들 먹고 막 이러는 상태가 고려의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고려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군대 모아가지고 고려가 전쟁을 해본 게 언제입니까? 언제냐면 윤관이 구성개척한다고 별무반 만들고 했던 그게 1107년이에요. 1107년에 구성개척하고 1109년에 이걸 이제 여진에게 돌려주고 이 이후로는 고려에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몸을 푼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겠어요? 어쨌거나 고려가 나름 선방을 합니다. 이 거란 유종을 계속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압록강 쪽에서 온 이 거란 유종을 밀어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쪽 강원도 쪽으로 해가지고 함흥으로 해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도망을 가요. 됐다 그러면 또 옵니다. 두만강 쪽에서도 이 함흥 쪽에서도 오고 이쪽 의주 건너서 이쪽 동서 양면으로 와요. 밀어내면 또 오고 밀어내면 또 오고 이렇게 두 번을 밀어냈는데 두 번 또 와요. 그러다가 아주 이 고려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군대 편성을 딱 해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쭉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밀려나가던 거란 유종이 이번에는 국경 바깥으로 도망을 가지를 않고 평양 근처에 강동성이라고 하는 데로 다 들어가요. 이거 이상한 일이죠. 북쪽으로 가서 국경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강동성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북쪽으로 가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 사정이 뭐였을까요? 이번엔 몽골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와요. 고려를 보고 내려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원하는 야율류가를 배신한 거란족을 쫓아서 고려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서 고려와 몽골군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자, 오늘은 거란 이야기니까 몽골 이야기는 요쯤 하기로 하고요. 강동성에 모여있던 거란족을 몽골과 고려 군대가 협력해서 전부 진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누가 갖느냐? 그 사람이 전리품이잖아요. 대부분 몽골 군대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를 고려에 남겨놓는데 고려에 남은 이 사람들을 고려에서는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 이 집단 거주지를 고려에서 뭐라고 부른다? 네, 거란장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후손,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을 거요. 거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거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